30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달 한림대의료원의 그 중계 학술 연구회, 중계연구 학술 연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 그 춘천에 있는 이비인후과 김동구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피부과에 있는 우리 그 김혜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 김동규 선생님은 서울대에 나오셨고요. 그죠? 서울대에서 인턴 레지던트 트레이닝 하시고, 그 다음에 비지팅 펠로우로 해서 피츠버그도 갔다 오셨고, 서울대에서 그 다음에 춘천에서 다시 펠로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 춘천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발표해 주실 김혜원 교수님은 한림대에 나오셨고요. 서울대에서 펠로우를 하신 후에 저희 강남에서 피부과를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그 춘천에 있는 김동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 제목은 슬립 메디신에서 딥러닝에 대해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유징 딥러닝 알고리즘 인 슬립 메디신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목소리 잘 네,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먼저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for Automatic Sleep Staging Classification Using a Deep Learning 모델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제가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니드가 많이 있어서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연구하면 그냥 연구 페이퍼를 위한 연구 혹은 아니면 그냥 실험실 레벨에서만 적용되는 연구들이 많은데, 이제 좀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니드가 생기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면 질환에 대해서 제가 먼저 포커스를 가지게 된 거는 수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소중하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수면이 여러 가지 생체 대사에 큰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러한 수면을 진단하고 있는 골든 스탠다드는 하룻밤 동안 내내 자는 그 폴리솜노그래피라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폴리솜노그래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고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또 이런 센서를 붙여야 되는 번거로움, 센서를 붙이니까 필요한 컬리버레이션, 뭐 여러 가지 뭐 전처치, 뭐 후처리, 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아무튼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손이 항상 필요한, 그리고 숙련된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잡이기도 합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복잡한 이런 모습의 알고리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북에 따라서 또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노동직약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판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숙련된 사람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단점, 그리고 그 사람이 적어도 한 환자의 판독을 하는 데 있어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 고급 인력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생산성이 높지 않은 일을 하는데 2시간의 고도로 집중된 시간이 필요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코링북에서 보여주고 있는 판독 기준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은 그레이 존이 사실상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그레이 존으로 인해서 최근에 나온 메타 어널리시스 논문에 보더라도 슬립 스테이징별로 그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릴라이빌리티가
통상적으로 80%만 되더라도 매우 우수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메타어널리시스 보게 되면은 뭐 레아프트가 떨어지는 데는 이 포레스트 번넷 플랩을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이 굉장히 크고 정확도가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적게는 0.45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죠. 이러한 단점들이 있고, 이러한 단점들이 바로 슬립 메디슨에서의 미충족 의료 수요였습니다. 그래서 unmet need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러한 것들을 쉽게 해결하고자 오토매틱 슬립 스코어링 알고리즘을 잘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되면서 특히나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기능이 갖고 있는 특징이 특정한 피처를 찾아내고 그 피처를 학습해서 정확하게 맞히는 그런 지도학습의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슬립 스테이징이 갖고 있는 각 스테이징별로 갖고 있는 특정 피처를 합적시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딥러닝 기반으로 이루어진 AI 연구들이 센세이셔널하게 많이 나왔고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우리 현실에서 임상적으로 그런 알고리즘들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저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자마에 나온 알고리즘은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던 거죠. 구글에서 만든 이제 안과 질환의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를 진단하는 알고리즘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 병원이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병원에서 했을 때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는 잘 모르지만 특정 센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학습된 알고리즘은 그 센터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은 오차가 꽤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스티튜션 간의 그런 차이들이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서 정확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슬립 메디슨에서 슬립 스테이징을 하는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단점은 대부분의 이러한 인공지능 슬립 스테이징이 멀티 채널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우리가 컬렉션하는 과정 자체가 멀티 채널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도 계속 불편함이라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센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폴리종노그래피 장비로 데이터를 얻은 센터에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한다면 정확도가 20%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단점들이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으로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하면서도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떨어지니까 더 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 영역에서 슬립 스테이징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시에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싱글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컬렉션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싱글 채널 기반으로 5 클래스가 아닌 3 클래스로 슬립 스테이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CDSS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것 이외에도 해결해야 될 성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CDSS로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판독을 하는 즉 알고리즘의 인퍼런스가 리얼타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얼타임으로 구동되는 알고리즘이 어떠한 소위 좋은 성능의 GPU가 장착된 프로세서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MCU 같은 로엣지 디바이스에도
돌아갈 수 있고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어느 디바이스로든 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CDSS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개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보면은 대부분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구조가 CNN하고 RNN을 컴바인한 패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타임, 즉 인퍼런스 타임을 줄이는 리얼타임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로우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구동될 수 있게 모델 사이즈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CNN, RNN 기반이 아닌 다른 기반을 좀 구상을 하였고, 먼저 프리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 데이터로 나오는 것들을 프리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CNN, RNN 기반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CNN 알고리즘은 물론 들어가지만 RNN 알고리즘 대신에 인너 트랜스포나 아우터 트랜스포머라는 요즘에 3세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뭐 거의 RNN하고 좀 비슷한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모델 사이즈를 좀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이게 많은 수의 환자를 모아서 이거를 환자 수를 8대 1대 1로 좀 분배를 해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눴습니다. 여기 좀 글씨가 사라졌는데 웨이크, 넌램, 램 이 3클래스를 역시 또 동일한 파퓰레이션이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또 시비어리티도 지금 노멀, 마이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환자들이 웨이크, 넌램, 램에서 동일한 파퓰레이션으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이 다 배분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스플릿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시비어리티랑 클래스별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학습의 횟수가 7 시퀀셜 에폭이 되면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러닝 커브를 이제 7 에폭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트레이닝 에프런시가 언제 얻어지는지 우리가 싱글 에폭 모델과 멀티 에폭 모델로 적용했을 때 싱글 에폭은 21개의 리터레이션이 필요하였고 멀티의 폭은 10개면 충분한 것을 확인해서 멀티의 폭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싱글 채널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널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탐색 결과 우리가 EEG 채널을 크게 이제 C 채널과 F 채널, O 채널이 있는데 C 채널도 C3, C4가 있고 F 채널도 F3, F4, O 채널도 O1, 1, 2가 있습니다. 각각을 봤을 때 C4 채널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 C4 채널의 정확도는 싱글 에폭이나 멀티 에폭으로 했을 때도 역시 C4 채널이 다른 EEG 채널이나 EOG 채널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4 싱글 채널로 했을 때 멀티 채널로 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봤을 때 우리가 EEG를 맥시멈으로 6개까지 쓰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6개 EEG 채널을 모두 사용했을 때 결과랑 비교했을 때도 정확도가 1% 남짓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충분히 C4 채널 하나만으로도 멀티 채널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3클래스 채널의 모델 성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Recall Precision, F1 그리고 Weighted Accuracy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ccuracy를 보게 되면은 3클래스를 구별하는 거는 91.45% 정도 나왔고요. 이러한 성능이 슬립 스테이지, 노멀,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을 때 중증도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정상군일수록 성능이 좋은 걸 봤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인공지능, 슬립 메디슨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비어한 경우일수록 슬립 아키텍처가 디스토션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도 중증에서도 정확도가 90%가 넘는 굉장히 디자이러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정확도가 80%만 내도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억셉터블한 성능이었는데 시비어한 경우에서도 정확도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떤 리얼타임으로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는 걸 적용을 하였는데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고 고식적인 CNN, RNN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살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트랜스포머랑 이제 보시게 되면은 CNN과 RNN을 적용한 경우, CNN, RNN에서 적용한 경우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딥슬립 넷이라는 알고리즘이고 어텐션 슬립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경우보다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걸 봤고요. 저희는 지금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이너 트랜스포머, 아우터 트랜스포머 두 개를 사용한 경우였는데 그냥 트랜스포머에다 더해서 RNN이라는 경우랑 정확도를 보게 되면은 정확도가 오히려 약간 더 좋아졌는데 이건 오차의 범위 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의 RNN을 포함시키지 않고 모델을 가볍게 했을 때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얼타임으로 얼마나 실시간으로 인퍼런스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성능 GPU로 탑재되어 있는 어떤 서버 환경이 막 구축되어 있는 사실 이제 모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팅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 봐서 우리가 이제 클락 프리퀀시로 프로세스의 성능을 평가해서 클락 프리퀀시가 이제 0.1 미만인 경우가 이제 굉장히 로우 엣지 디바이스여서 MCU 즉 그냥 일반 핸드폰이나 초음파 기기나 중환자실에 있는 벤틸레이터 기계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거든요. 그런 프로세서 단위에서도 우리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돌렸을 때 인퍼런스 하는데 시간이 23초였습니다. 23초면 이게 왜 리얼타임으로 가능한 건지의 의미냐면은 아까 맨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수면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본적인 요 에폭 단위가 30초입니다. 30초가 한번 끝나면 그 기록을 리딩을 하고 그 기록을 리딩을 한 다음에 결과값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3초 만에 된다라는 거는 30초가 끝나고 다음 에폭이 다 끝나기 전에 지금 보여준 에폭, 지금 수면 단계가 뭔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폭의 변화에 따라서 슬립 트랜지션, 즉 N1에서 N2로 간다든지 N2에서 N3로 간다든지 그런 슬립 스테이징의 트랜지션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실시간으로 환자를 지금 모니터링하는 장비에서 센서를 한 개만 딱 붙이고 싱글 채널로 모니터링하는 기계에서 이 환자의 슬립 스테이징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렘 슬립인지 넌렘 슬립인지 혹은 웨이크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개발한 이번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은 이제 싱글 채널로 하였고 CNN과 트랜스포머 기반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좋지만 리얼타임으로 로우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산업체와 같이 적용하려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지금 산업체와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경량화해서 모델 탑재를 하는 연구를 이제 연구가 아닌 이제 상용화를 연구 중인데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에도 탑재가 아마 조만간에 이제 상용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기 탑재되면은 환자가 렘 슬립인지 넌렘 슬립인지에 따라서 벤틸레이션 모드를 조절해줘서 호흡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환자가 이제 마사지를 받고 있을 때 안마 의자 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센서를 하나 붙여놓고 마사지를 받으면 받으면서 누워 있을 때
자기 뭐 어떤 이런 상태를 또 파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이 많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 같은 데서 다양한 활용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동규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김동규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아주 기초적인 그냥 심플한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 EEG 채널에서 보시고서는 지금 딥러닝 알고리즘을 만드셨는데 혹시 노이즈나 이런 것들은 처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프리프로세싱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서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들을 노이즈 같은 것들을 제거하면서 노멀라이제이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보가 이제 프리프로세싱된 인풋 정보들이 이제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벤틸레이터나 이제 이런 ICU 세팅에서 EEG 같은 것들 하게 되면 사실 노이즈나 이런 문제들이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진다는 필터 처리돼서 이제 말씀이신지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밴드패스 필터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해서 들어가서 하는 걸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은 또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시그널로 하기보다는 그런 말씀하신 여러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들어간 정보 자체를 표준화하는 프로세스를 좀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아 과제를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데이터를 세팅을 해놓고 거기 관련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지금은 좀 페이퍼랑 이제 특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어느 기관에서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시그널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JPG 파일로 생성이 되는 통일된 표준화된 이미지로 생성이 되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다양한 기관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장비 이외에 굉장히 세상에는 뭐 같은 뭐 벤틸레이터라도 굉장히 다양한 기계 장비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기계에서는 또 제가 알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기계 자체가 스스로 회사 자체가 걸어둔 어떤 필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은 사실은 어떤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지 모르고 가공된 시그널들을 받아보는데 각자 자기네들이 좀 기술력이 특히나 떨어지는 회사들이 그거를 좀 감추려고 필터를 해서 사실은 로우 시그널은 그렇지 않은데 로우 시그널이 이 단 이상으로 나가게 되면 뭐 날려버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걸어져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로우 시그널을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면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나왔던 논문들도 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컨셉을 바꿔서 먼저 이거를 표준화하는 시그널 자체를 하나의 동일하게 표준화하는 걸로 바꾸자. 특히나 사람 입장에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건 기기적인 시그널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는 눈으로 보는 비주얼 코그니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넣어주는 것도 비주얼 코그니션을 제공할 수 있는 JPG 파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인공지능 학습용 표준화 이미지 그 데이터 구축이라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표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경량화하는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그 전에 지금 연구를 하기 전에 선행 연구를 했던 건데 사실 이제 이 연구가 조금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상용화 단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오늘 좀 발표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상용화 되기 전에 또 해야 될 과정들이 또 있을까요?
그 교수님 이런 것들을 많죠, 어플라이하기 전에. 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냥 굉장히 뭐 외부에다가 발표하기는 좀 부끄러운 상용화 단계고요. 그냥 이제 제가 하려고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 회사랑 뭐 이제 일단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임상 과정 뭐 그런 거 다 건너뛰고요. 그런 거 말고 또 상용화를 하려면은 이런 알고리즘이 리얼타임으로 로우 에지 디바이스 돌아갈 수 있게끔 경량화해서 탑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경량화해서 탑재시키는 게 또 나름 좀 허들이 꽤 있어서 저도 뭐 혼자서 제가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다른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이제 코업을 진행하면서 모델을 경량화해서 탑재하는 과정들의 이제 상용화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피부과 김혜원 교수님께서 두 번째 연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원 교수님께서는 한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카톨릭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강남 피부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TRP 채널과 소양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주로 가려움증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뭐 안면 홍조 이런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도 그런 가려움증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연구는 그 중에서도 TRP 채널, 그 중에서도 TRPV3 채널이라고 하는 그 칼슘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TRPV3 채널을 한 이유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TRP 채널들이 주로 뉴론 그 너무 말단에 발현하는 데 반해서 TRPV3 채널은 이제 흥미롭게도 케라티노사이트, 즉 피부의 맨 바깥에 있는 그 스킨 세포에 반응하는 스킨 세포에 발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특이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주로 피부 세포에 의해서 발현을 하고 이것들이 칼슘이 들어오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인트라셀룰러 칼슘 농도에 의해서 KC의 프롤리퍼레이션, 디퍼런시에이션, 에이포토시스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라티노사이트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운드 힐링에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제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옴스테드 신드롬이라는 이 옴스테드 신드롬은 기존에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의 이제 원인 유전자가 TRPV3 채널의 뮤테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TRPV3 채널이 과활성화됐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육안상으로 보기에 굉장히 심한 하이퍼케라토시스를 보이고 그리고 IgE가 높아진다든지 이오지노필리아가 생긴다든지 하는 아토피 피부염과 물론 이제 피노타입은 다르지만 그런 성향을 보이고 굉장히 심한 프라이티스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TRPV3 채널이 가려움증과 관련이 있다라는 클루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옴스테드 신드롬 자체는 임상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희귀 질환이지만 우리가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있는 조직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에이켄소시스라고 해서 에피더미스가 늘어나 있는 양상을 보게 되는데 이 양상은 크로닉 에이토픽 더마타이티스나 프라이그 노듈라리스라고 해서 비단 에이토피 더마타이티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래 이제 만성적으로 긁은 다른 전신질환에 의해서도 만성적으로 가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임상 양상과 조직학적인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펠로우 때부터 한강성심병원에 환자들을 보러 이제 파견 근무를 다니고 뭐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그 환자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아토피 피부염처럼 특별히 이제 어떤 치료제도 잘 안 듣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대부분 그 스킨 그래프트를 하면서 이 번 조직들을 많이 얻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번 조직을 받아서 이제 염색을 해봤더니 TRPV1 이제 보통 그 감각신경 말단에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진 TRPV1이나 TRPA 채널보다도 특별히 이제 TRPV3나 4의 그 익스프레션이 특히 이제 베이잘 레이어에 굉장히 많이 강하게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뭐 mRNA 레벨에서도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로부터 케라티노사이트 프라이머리 컬처를 성공을 해서 이제 특별히 가려움증이 심한 환자의 번 조직과 가려움증이 별로 없는 환자의 번 조직을 우리가 얻어서 이제 거기에 TRPV3 익스프레션 그리고 그 조직의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또 익스프레션을 봤더니 TRPV3 채널이 발현이 증가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 프라이머리 컬처한 그 케라티노사이트의 이런 인트라셀룰라 칼슘 레벨이 이 TRPV3 채널을 이게 자꾸 넘어가요. 발현이 증가돼 있기 때문에 이제 칼슘 레벨의 어떤 그 TRPV3 채널을 자극하는 액티베이터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일반적인 그냥 정상 피부에서 컬처한 그런 케라티노사이트에 비해서 칼슘 인트라셀룰라 칼슘 레벨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가려운 환자의 조직에 있는 그 에피더말 케라티노사이트는 TRPV3 채널이 액티베이션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액티베이션 돼서 주로 어떤 물질에 의해서 그런 가려움증을 느끼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양약교실, 가천대 양약교실의 심원식 교수님이란 분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 헤이캣의 그 TRPV3 채널을 이제 트랜스펙션 시켜서 과발현시킨 그 이 헤이캣은 케라티노사이트의 세포주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카바크롤은 TRPV3 액티베이터고 이 2APB랑 같이 이 정도 농도에서 이제 가장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걸 저희가 프라이머리 컬처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 농도로 배양액에 섞어서 24시간 인큐베이션을 한 다음에 그 상부의 상층액을 얻어서 이것을 이제 다른 이 너브 말단의 어떤 채널의 이 상층액이 결국은 이제 신경 전달을 해야지 가려움증이 계속 유도가 되는 거니까 이 너브 말단을 이렇게 컬처를 하는 대신에 이 헤이캣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트랜스펙션을 시킬 수 있는 세포니까 핵293 T셀에다가 TSLP 리셉터랑 이 TSLP는 원래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데서 높아지는 케라티노사이트의 그 사이토카인인데 이것의 리셉터 그리고 MRGPRC11이라는 것도 가려움증과 관련된 그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고 그리고 뭐 TRPV4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발현을 시키거나 TRPV3를 발현시키거나 이런 세포주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분 처리를 해서 칼슘 이비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한 이유는 이렇게 그 신경 말단에 TSLP 채널이 발현이 되면 여기에 이 그 TSLP가 바인딩을 하면 이 자체가 신경에서 TRPA1이나 뭐 다른 TRPV1이나 이런 것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결국 이 안에 칼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듐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신경 말단 그 가려움증과 관련된 신경 말단을 미믹하고 TSLP를 과연 그 이 숲이 함유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높게 발현을 TRPV3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된 세포가 TSLP를 잘 분비를 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TSLP 자체나 또는 아까 그 TRPV3를 트랜스펙션 시킨 셀의 숲 그 상층액에서는 그 핵293 T셀에서 이렇게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종류의 이거는 이제 뭐 다른 가려움증 그 신경을 미믹한 그런 세포 핵293 T셀이고 이것도 TRPV4라는 거를 발현하는 핵293 T셀 그런 모델에서는 이 상층액의 어떤 칼슘 레벨 증가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봐서 이 TRPV3를 액티베이션 시킨 케라티노사이트는 결국 TSLP를 많이 분비를 해서 이 TSLP와 비슷한 그런 그 신경 그 사이토카인을 유리를 해서 신경의 가려움증 신경을 전달시킨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 가려움증이 있는 그 흉터가 보면은 굉장히 더 두꺼운 것을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켈로이드라든지 하이퍼트로피가 심한 스카가 훨씬 더 가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TRPV3에 액티베이션된 즉 가려운 그 흉터가 결국은 더 두꺼운데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워진다는 결국 정말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이 흉터가 두꺼워지는 것과 뭔가 기전이 관계가 있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케라티노사이트이 아닌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컬처를 해서
TRPV3 액티베이션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TRPV3는 원래 에피더말 케라티노사이트에 주로 발현이 되는 채널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발현이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TRPV3가 잘 발현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카바크롤이라는 TRPV3 액티베이터를 처리를 하니까 잘 이렇게 칼슘 레벨이 증가시키는 활동을 보였고 원래 TSLP는 케라티노사이트 또는 뭐 에피셀리알 브론키알 에피셀리알 셀에서 발현되는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도 이 카바크롤을 처리를 했더니 이 TRPV3 액티베이터를 처리를 했더니 TRPV3가 세포질에 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도 TRPV3 채널이 잘 발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TRPV3 채널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TSLP 그리고 약간 오토크라인하게 TSLP 리셉터도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TRPV3의 액티베이션이 그 파이브로블라스트의 TSLP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그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는 뭐 알파 SMA라든지 파이브로넥틴이라든지 콜라겐 진들이 이 그 카바크롤을 처리를 했을 때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그 이렇게 이미지상에서도 알파 SMA가 TGF 베타 1이라는 파이브로틱한 그런 그 몰레큘을 처리했을 때만큼 굉장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CM 또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서 결국은 그 흉터의 섬유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것들을 TRPV3 채널을 사일런싱 시켰을 때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그러한 TRPV3에 의한 뭐 콜라겐의 증가라든지 TSLP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니비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슘 인플럭스를 증가시키고 또 이런 그 세컨더리 패스웨이에서 파이브로시스에 관련된 그런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TRPV3 액티베이션 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원래는 케라티노사이트에서 주로 발현한다고 알려진 TRPV3 채널이 케라티노사이트뿐 아니라 액티베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세컨더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도 TSLP를 분비를 하고 또 그 이러한 파이브로틱한 몰레큘들도 많이 만들어서 이 TRPV3 액티베이션이 돼 있으면 가려울 뿐 아니라 흉터도 두꺼워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라티노사이트에서 그러면 아까는 이제 케라티노사이트에서 이제 단순히 증가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 TSLP가 이 TRPV3 말고도 왜 TSLP가 피부세포에서 분비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 세컨더리 패스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팔2 액티베이션이 됐을 때 TSLP가 증가된다라는 연구는 많이 있었는데 우리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제 팔2에 의해서 TRPV3 채널, 이 이제 칼슘 채널이 팔2라는 그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에 의해서 센시타이제이션 되는 것을 기존에 확인한 바가 있어서 이 팔2에 의해서 TRPV3가 액티베이션 돼서 칼슘 채널이 증가되고 이것들이 그 이제 세포 내에서 NFAT 또는 NF 카파비 패스웨이를 통해서 TSLP를 증가시킨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그 휴먼 그 에피더멀 케라티노사이트에서 TRPV3가 이제 이렇게 액티베이션 돼 있는 거 다시 확인했고, 요거는 아까와 이제 비슷한 결과인데, 이것들의 이제 FK506은 우리가 이제 그 칼슘유린 이니비터죠. 면역 억제제이고, 우리 피부과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염증을 완화시키는 연고로 알려져 있는데, 이 TRPV3 액티베이션이 TRPV3 이니비터뿐 아니라 칼슘유린 이니비터에 의해서도 그 저하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칼슘유린 이니비터에 의해서 TRPV3 액티베이션에 의한 그 TSLP, R이나 TSLP도 효과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칼슘유린 패스웨이에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2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설대로 이제 연관이 돼 있다라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파2 아고니스트에 의해서 TRPV3나 TSLP 자체가 자체 익스프레션이 증가되는 서로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기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그
핵캐셀에서 그 칼슘에 대한 거는 요거는 이제 아까는 이미징으로만 했는데 이제 인트라셀룰라 칼슘을 측정할 수 있는 필터를 사서 지금 이렇게 측정 중입니다. 조금 재밌는 거는 TRPV1은 뭔가 이렇게 자극, 그 캡사이신 같은 TRPV1 채널을 자극을 하는 거를 처리를 딱 하면 칼슘이 딱 증가됐다가 이렇게 감소돼서 금방 뭔가 이제 어떤 세포의 그런 흥분 상태를 오래 가지는 않게 하는데 이 TRPV3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신경에서도 그렇고 그 피부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플로토를 그리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걸 임상적으로 그 해석을 했을 때는 TRPV3에 의한 가려움증은 좀 뭔가 금방 이렇게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되거나 해소가 안 되고 좀 계속 가려운, 그래서 우리가 가려움의 악순환과 이 TRPV3 채널이 관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요거는 NF 카파비 이니비터를 처리를 했을 때 카바크롤에 의한 그 칼슘 그 인플럭스가 이제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TRPV3가 이렇게 뭐 중요하고, 그리고 케라티노사이트에 발현을 물론 파이브로블라스트에도 발현을 하지만 케라티노사이트에 주로 발현을 한다는 거는 국소도포제로서 어떤 이제 약물이나 화장품 같은 걸 개발하면 굉장히 이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국소도포제를 개발을 하면 막 그 화장품 회사에서는 막 더미스로 다 들어가가지고 뭔가 굉장한 일을 할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에피더미스가 굉장히 배리어가 강하기 때문에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에피더멀 배리어가 조금 깨진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케라티노사이트까지 그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케라티노사이트에 발현되는 그런 채널이나 리셉터를 이니비션하거나 자극하는 그런 약물들이 꽤 프로미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화합물은행 다른 교수님들도 만약에 이제 어떤 타겟 몰레큘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런 데서 제공을 무료로 이제 연구 계획서를 내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거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일단 천연물, 화장품으로의 개발을 좀 염두에 두고 천연물을 이렇게 그 처리를 해서 요거는 TRPV3 액티베이션이 됐을 때 일단 맨 처음에 물론 이제 다른 PCR 같은 걸 해보면 좋겠지만 우선은 이제 그 NO 프로덕션에 대해서는 좀 더 스크리닝하게 이게 몇천 개의 물질을 스크리닝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스크리닝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연구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는 이제 NO 프로덕션을 해서 이제 몇 가지 물질을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였고, 그 중에서 이제 독성이 없는 것들 그리고 문헌을 찾아봐서 우리가 조금 국소도포제로 쓸만한 그런 안정적인 물질들을 찾았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기존에 알려진 약물들도 있고 또 뭐 이런 뭐 이렇게 흔히 알려진 이런 폴리펩타이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서 감소되는 것들, NO가 감소되는 것들이 이제 TRPV3와 유도된 의해서 유도된 그런 가려움증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 후보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후속 실험을 해서 그 중에서 실제로 카바크롤에 의한 TSLP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스크리닝하는 메소드를 쓰고 있지만, 뭐 요즘에는 AI를 이용해서 그 제약회사에서는 그 몰리큘라 뭐 이런 그 바인딩, 어피니티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아까 그 물질보다는 조금 더 TSLP 감소 효과가 뭐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뭐 이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은 이제 이렇게 스크리닝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렸고, 결국은 지금은 칼시뉴린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아토피 피부염에 쓰는 연고고 뭐 신장 이식대 면역 억제제로도 쓰는 그런 그 칼시뉴린 이니비터들이 물론 이제 그 T셀에서 염증도 가라앉혀 주지만 케라티노사이트에서 직접 TRPV3를 억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 의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TRPA1 같은 거는 이 카바크롤이 TRPA1도 사실은 자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금방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되지만 TRPV3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워시아웃 될 때까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전하를 측정을 한 건, 전기를 측정을 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증가돼 있어서 실제로 동물 모델에서 카바크롤에 의한 가려움증은 TRPV3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건 이제 저희 실험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은 동물 실험이 아니라 사람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 피부니까 그 중에서 사람한테는 아무거나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이제 사람 피부에 써도 된다는 그런 물질들을 몇 가지를, 요거는 이제 기존의 가려움증 모델에서 사람한테서 이제 바르거나 약간 프릭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가려움을 유도를 해봤습니다. 정상인, 여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히스타민을 이제 프릭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려움증이 유도가 되고, 그뿐 아니라 그 히스타미너직 패스웨이는 가려움증의 극히 일부이고, 넌 히스타미너직 패스웨이가 가려움증의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베라 알라닌이라든지 카바크롤은 우리 TRPV3 채널을 자극하는 것들을 했을 때도 이제 히스타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가려움증을 이제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가려움증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 얘네들한테 카바크롤에다가 타크로리무스, 그 아까 NF 카파비를 억제하는, NF-AT를 억제하는 칼시뉴린 이니비터도 써보고, 올로파타딘이라는 항히스타민제도 써보고, 이 스쿠텔라리아 바이칼렌시스는 이걸 하고 싶어서 뭐 여기에 뭔가 CY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얘가 TSLP를 억제한다고 알려진 유일한 어떤 문헌 근거가 있는 화장품 성분이고 인체 그 적용 시험을 할 수 있어서 요거를 넣고, 폴시시아라는 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TRPV3를 억제한다고 이미 다른 문헌에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피부에 쓸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성분으로 알려진 성분들이라서 이제 요거를 했더니 흥미롭게도 그 TRPV3 카바크롤에 의해서 이제 자극이 된 그 가려움증에 비해서 요거를 썼을 때 요 폴시시아랑 올로파타딘, 항히스타민제나 TRPV3 억제제를 쓰면 이제 가려움증이 확실히 억제된다. 그래서 TRPV3에 의해서 실제로 인체 가려움증이 유도된다라는 실험은 별로 그 전에 전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출판을 할 수 있었고, 카바크롤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가려움증만 유도하냐, 이 TRPV3 채널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그럼 혹시 그냥 염증이 생겨서 가려운 거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홍반 수치를 측정을 했는데, 히스타민에 의해서는 이렇게 휠이 나오기 때문에 가려움증과 동시에 이렇게 에리세마가 많이 증가하고, 그렇지만 이 카바크롤에 의해서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실험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김혜원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속과 이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혹시 그 TRPV3가 실리아라고 하는 구조물에 혹시 이것도 있나요? 그 케라티노사이트에? 아니, 이거는 이제 셀 멤브레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리아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막입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교수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중개의학 연구소 그 학술대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매달 셋째 주 월요일 5시 반에 저희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2건의 연재가 있을 예정이고 미리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